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빵, 우리 민우가 좋아하는데? 머리카락은 빗질 한 번 못한 듯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자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는 말입니다. 저 여자 또 시작이네. 구경하던 사람 중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그곳을 지나가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 왜? 재벌 회장과 이 여자 노숙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겨울이 내려앉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강태준이 탄 검은 승용차가 재개발 예정 구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태성건설이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대규모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공사장 입구엔 이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줄지어 서 있었고 붉은 리본이 팽팽하게 묶인 현판 앞에는 관계자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게 허리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에 은빛 넥타이, 군더더기 하나 없는 차림새였습니다. 41의 나이에 태성건설을 이끄는 그는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눈빛은 늘 차분했고 말수는 적었으며 웃는 법도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뒤에서 그를 가리켜 빙판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마이크 앞에 선 태준이 짧게 소감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사생활 관련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40이 넘으셨는데 아직 재혼 계획은 없으신지요? 순간 태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래 그를 지켜봐온 사람이라면 알아챘을 변화였습니다. 그는 가볍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엔 답변 드리기가 어렵군요. 그리고 그대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수행 직원이 차를 대령했지만 태준은 손을 저으며 잠깐 혼자 걷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착공식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재개발 예정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일대는 곧 철거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녹슨 함석 지붕, 금이 간 담벼락, 그 사이로 차갑고 기름진 냄새가 섞여 흘렀습니다. 골목 안쪽에 무료급식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허름한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고 그 앞에 차례를 기다리는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 바깥쪽 급식소 옆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발걸음을 늦추며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가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춤까지 덮이는 낡은 파란 점퍼를 걸친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빗질 한 번 못한 듯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손은 빨갛게 텄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 안을 두 손으로 허겁지겁 뒤지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 중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또 저 여자야. 매일 저러고 있잖아.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남들 밥 먹는데 저러고 있으니. 사람들은 인상을 구기며 거리를 뒀습니다. 여자는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반쯤 뜯긴 김밥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봉지 안을 다시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더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멈칫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밥 가져왔어. 태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문제였습니다. 거칠고 가늘었지만 어딘가 귀에 걸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목소리. 태주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 거무스름한 기색이 가득했고 볼에는 긁힌 자국인지 흉터인지 모를 붉은 선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숙자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주는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목구비였습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야위어도 그 눈의 생김새, 콧날에서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서아린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커피가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하리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태준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멍한 눈으로 한번 흘깃 보더니 다시 손 안에 김밥 조각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어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빵도 있다. 태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급식소 봉사자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으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자분 아시는 분이에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선을 할인에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봉사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분 몇 년째 저러고 살아요. 아이를 잃어버린 뒤로 저렇게 됐대요. 어떤 날은 멀쩡하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날엔 저렇게 하루 종일 쓰레기통만 뒤지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아이 먹을 것 찾는 거거든요. 매번.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이미 일어나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하고 힘없는 걸음이었습니다. 파란 점퍼 뒤쪽엔 오래된 때가 절어 있었고 신발 뒤꿈치는 닳아서 반쪽이 뭉개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리는 좁은 골목 끝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 밑에 가장 어두운 구석에 찌그러진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앞에 쪼그려 앉더니 종이 상자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아이를 안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주는 건물 입구 그늘 안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서아린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 12년 전 자신이 직접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낡은 종이 상자를 품에 안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린 왜 여기 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리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고 골목 안엔 바람 소리만 가늘게 흘렀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코트를 벗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넓고 깔끔한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벽면 가득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실내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파란 점퍼, 뻗쳐있는 머리카락, 쓰레기통을 뒤지던 손, 그리고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잠들던 그 모습, 서아린이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무리 지워내려 해도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손을 주머니 깊이 찔러 넣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태주는 비서에게 일정을 2시간 뒤로 미루라고 지시한 뒤 전날과 같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장 대신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무료급식소 앞에는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들, 등이 굽은 어르신들, 낡은 짐을 끌고 온 노숙자들. 태주는 골목 입구 담벼락 옆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리는 줄 안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저쪽 골목 어귀에서 파란 점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급식소 앞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줄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바깥쪽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많아서인지 봉사자가 줄 서세요라고 하자 할인은 멍하니 그 말을 이해 못한 사람처럼 그냥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줄 안에 있던 노숙자 하나가 할인 쪽을 힐끗 보더니 그녀 손에 들려있던 빵 하나를 슬쩍 낚아챘습니다. 언제 어디서 구해온 빵인지 몰랐습니다. 할인은 손이 갑자기 가벼워진 것을 느꼈는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뺏겼다는 걸 알면서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태주는 봉투 하나를 할인이 아까 서 있던 자리 근처에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삼각김밥 몇 개와 따뜻한 국물 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접힌 지폐도 함께 놓아뒀습니다. 할인이 다가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지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듯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집어든 건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참치 맛이었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가슴 앞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마치 잠든 아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참치 좋아했는데. 태준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민우. 어제도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아이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아득하고 멀어진 곳을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할인이 봉투 안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국물 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할인은 그 김을 잠시 바라보다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태주는 왜인지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봉사자를 찾아갔습니다. 전날 말을 걸어왔던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연이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여성분 사연을 아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수연은 잠시 태준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근처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노숙자인 줄만 알았는데 말을 걸어보니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굉장히 또렷하게 말씀도 하시고 어떤 날은 지금처럼 어딘가 다른 세상에 계신 것 같고 주변 분들 얘기론 아이를 잃어버린 뒤로 저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못 찾은 뒤로 마음이 무너지신 거라고.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배가 고파서 뒤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먹일 것 찾는 거거든요. 매번. 아이가 배고프면 안 된다고 그 말만 하세요. 태주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주는 사무실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2년 전 이혼 서류와 함께 당시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펼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태주는 임원 회의실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출의 경로로 지목된 사람이 다름 아닌 아내 서아린이었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 CCTV 영상, 통화 기록까지 증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태주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쌓일수록, 주변에서 몰아붙일수록 그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하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하린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하린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여보, 저 좀 믿어줘요. 제발. 태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계좌까지 다 나왔는데 무슨 말을 더 해요.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꾸민 거예요. 저는 정말 역겨워요. 내 돈까지 건드렸어요?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에 손이 갔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 하지만 태주는 이미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명하세요. 하린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태주는 술잔을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책상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하린이 아랫배에 손을 얹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 의미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린이 급식소 쪽이 아닌 반대편 골목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 한 분이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쩔쩔매고 있었고 하린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납부 기한이 이번 달 20일이에요. 날짜가 지나기 전에 내셔야 해요. 노인이 놀란 눈으로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이런 거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구먼. 하린은 대답 없이 서류를 노인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 멀어진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린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꼼꼼하고 곁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 태주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린이 보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손, 삼각김밥을 가슴에 안던 모습, 그리고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읽어주던 목소리. 그 장면들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엔 12년 전 장면이 끼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던 날, 하린이 아랫배에 손을 얹던 그 짧은 순간이 자꾸 눈앞에 걸렸습니다. 태주는 결국 새벽 3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인이 처음 강씨 집안에 들어온 건 태준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답게 치장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준 회사의 직원들 생일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뒀다가 손수 챙겨줬고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으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을 먼저 알아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할인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사모님은 다르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강도혁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처음부터 할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집안도 배경도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자기 아들 곁에 붙었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회장의 태도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넓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국을 덜어 시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수저를 들지 않은 채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에 들어왔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은 얼굴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오정숙 여사는 눈을 내리깔며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밥이나 먹어. 회장은 그 말 한마디로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아버지 서재를 찾아가 문을 닫고 마주 섰습니다. 할인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 아내면 내 며느리 아니냐? 며느리 된 사람이 집안에 걸맞아야 한다는 말이야. 걸맞다는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배경입니까? 둘 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할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응접실에 앉아있던 날이었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집 식구로 잘해보고 싶어서요. 오정숙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신경 쓸 건 없어. 할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정숙 여사는 그 이후로도 할인을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두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 특유의 그 어정쩡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나중에 어떤 의미였는지 태준이 깨닫는 건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결국 직접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측근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처리해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할인이 그 여자 정리해. 윤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회사 내부 기밀 문서 하나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가 나간 경로를 추적한 결과 할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보안팀이 CCTV를 검토했더니 할인이 서류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물론 계좌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 CCTV 속 장면도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준 앞에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였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할인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할인은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태준이 서류를 탁자 위에 밀었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계좌번호, 자신이 서류를 들고 나가는 CCTV 사진.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이 계좌 본 적도 없고 이 서류 들고 나간 적도 없어요. 믿어줘요, 제발.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어요. 그게 조작된 거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할인 씨. 태준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할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더 이상 설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역겨워요. 내 돈까지 건드린 거예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태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이 아랫배로 갔습니다.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인데. 태준은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꺼낸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할인은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아직 아랫배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말하려던 것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등을 보는 순간 할인은 말을 삼켰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손을 거두고 조용히 서류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서류 위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사무실에서 회상을 마친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12년 전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인의 서명이 적힌 부분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쓴 글씨였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그 서명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한 짓이라고 했었지. 그때는 흘려들었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태준은 그날 이후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회사에 출근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반드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 어떻게 지내는지 멀리서 확인하고 수연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12년 전 이혼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당시 조사 기록을 하나하나 꺼내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은 오래된 기록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 남긴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유출 경로, 재확인 필요, 계좌 개설일과 거래 내역 시점 불일치. 그러나 그 메모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상은 다시 12년 전으로 흘러갔습니다. 할인이 강씨 집안에서 쫓겨난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나온 건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이었는데도 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으로 살면서도 자기 것을 쌓아두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캐리어를 끌고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기댈 형제도 없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무작정 가다가 창밖에 허름한 건물 간판이 보이자 그냥 내렸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방은 겨우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바깥이 복도 벽이라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불에서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났고 형광등은 켜면 깜빡거렸습니다. 하리는 캐리어를 구석에 밀어놓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랫배 위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달이 바뀌고 또 달이 바뀌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하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고시원 보증금을 내고 나면 수중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 모아둬야 한다는 생각에 하리는 닥치는 대로 일을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전단지 배포.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온 뒤에는 사람들이 꺼려서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진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리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를까 망설였지만 병원비 생각에 그냥 버텼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신음소리를 들은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 아주머니였습니다. 몸집이 작고 머리가 희끗한 분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두말 없이 하린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나올 셈이에요? 빨리 병원 가야지. 병원비가. 일단 가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아주머니가 등을 밀어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힘차게 울었습니다. 하리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해요. 하리는 아이를 품에 받아 안았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따뜻했습니다. 하리는 아이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강민우. 내 이름은 강민우야. 며칠 뒤 퇴원할 때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든 하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할 납부를 부탁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니 아주머니가 문 앞에 작은 냄비를 놓아뒀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리는 그 냄비를 두 손으로 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산후 미역국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그 좁은 방에서 자랐습니다. 이가 나고 뒤집기를 하고 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비좁아서 제대로 걸음마 연습도 못했지만 민우는 그게 불편한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아이였습니다. 하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새벽엔 건물 청소, 낮엔 식당 서빙, 저녁엔 야간 설거지. 민우는 그 시간 동안 고시원 아주머니가 봐줬습니다. 아주머니는 처음엔 귀찮아하는 기색이었지만 민우가 해맑게 웃으며 아줌마를 부르기 시작한 뒤론 오히려 더 챙겼습니다. 하리는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항상 계단 위에서 민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민우는 꼭 계단 맨 아랫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을 무릎에 올리고 문 쪽을 바라보며 엄마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엄마다. 민우가 달려오면 하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으면
하루치 피로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5살이 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할인이 늦게 돌아온 날이었는데 방 안에 들어서니 민우가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였습니다. 안에 붕어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붕어빵이었습니다. 엄마 주려고 숨겨놨어. 아까 아줌마가 사줬는데 엄마 올 때까지 안 먹었어. 할인은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그게 식은 줄도 모르고 엄마 얼굴만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런 걸 먹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우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아빠 얘기를 꺼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골목에서 놀다 돌아온 민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할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릎을 구부려 민우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멀리 있어. 친구들은 다 아빠 있던데. 우리 아빠도 있어? 응, 있어.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큰 회사 사장이야. 엄청 바빠서 못 오는 거야. 할인은 그 말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쁜 말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아빠를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미안하고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할인은 그날 밤 민우가 잠든 뒤에 오래도록 그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제대로 지켜내야 한다고 그 생각만이 할인을 내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민우가 7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할인의 몸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하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왔고 무릎도 시리다 못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달 고시원 월세가 밀렸고 월세가 밀리면 민우가 잘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민우는 밝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제대로 못 내려놓고 엄마한테 달려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줄줄이 쏟아내고 친구 이름을 불러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할인에겐 하루를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오후가 되자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바닥이 금세 하얗게 덮였습니다. 할인은 낮 식당 일을 마치고 잠깐 고시원에 들러 민우 저녁을 챙겨뒀습니다. 냄비에 된장국을 끓여놓고 밥도 퍼서 뚜껑을 덮어뒀습니다. 그리고 민우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일 하나 더 해야 해. 좀 늦을 것 같아. 밥은 여기 있으니까 꼭 먹고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 알았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근데 많이 늦어? 많이 늦지는 않을 거야. 10시 전엔 올게. 약속? 약속? 민우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사실 그날 할인이 추가 근무를 맡은 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빠지게 됐고 식당 사장이 할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민우를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당이 생기면 이번 달 밀린 공과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은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오히려 따뜻한 실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하리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상을 치우고 그릇을 닦고 다시 상을 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벌써 9시 반이었습니다. 그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10시 전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 손님 테이블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속으로 발을 굴렀지만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시계만 힐끗힐끗 봤습니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시원 방 안에서 민우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다 먹었습니다. 숙제도 끝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닿아 눈송이가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창에 이마를 붙이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오는 길이 미끄러울 텐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엄마 발이 시릴 텐데.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쪽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엄마 몰래 아주머니한테 심부름해주고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잠깐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점퍼를 걸쳤습니다. 고시원 앞 골목 어귀에 붕어빵 장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였는데 민우는 그 붕어빵을 좋아했습니다. 엄마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 따뜻한 붕어빵을 들고 마중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방문을 조심히 열고 나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목을 움츠린 채 종종 걸음으로 골목 어귀까지 갔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돈을 꺼내 붕어빵 3개를 샀습니다. 종이봉투에 담긴 붕어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민우는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 서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 시려웠지만 붕어빵 봉투를 꼭 쥐고 있으니 조금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골목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멈추더니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너 혼자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기다리는 거야? 네.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덩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민우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는 길에 넘어지셨어. 발을 다치셔서 일어나질 못하고 계셔.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민우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다쳤어요? 응. 많이 걱정하시더라고. 빨리 가자. 민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낯선 아저씨 차를 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다쳤다는 말이 머릿속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엄마가 눈길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민우는 붕어빵 봉투를 꼭 쥔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승합차는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할인이 식당 일을 마치고 뛰어온 건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눈길이라 버스도 늦었고 골목 입구에서부터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시원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처음엔 민우가 기다리다 잠든 줄 알았습니다. 손을 뻗어 불을 켰습니다. 이불이 걷혀 있었습니다. 가방은 있는데 점퍼가 없었습니다. 신발장을 봤습니다. 민우 신발이 없었습니다. 민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복도로 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방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도 민우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하리는 점퍼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붕어빵 할아버지도 이미 자리를 걷고 난 뒤였습니다. 하리는 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뛰었습니다. 미끄러져 무릎이 까졌지만 일어나 또 뛰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가로등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장갑이었습니다. 민우 것이었습니다. 한 짝만 눈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장갑 안쪽에 아이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린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야. 눈이 내리는 골목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장갑 한 짝을 손에 쥔 채 골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몰랐습니다. 목이 쉬도록 민우를 불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발밑은 미끄러웠으며 신발 안으로 눈이 스며들어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고시원 아주머니가 나와 하린을 억지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져. 하린은 방 안에 들어와서도 앉지 않았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민우 신발이 없는 신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을 내밀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하리는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경찰서 접수대 앞에 서서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어요. 어제 저녁에 나갔다가 안 들어왔어요. 7살이에요. 강민우라고 해요.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몇 시예요? 저는 일하러 나가 있었어요. 9시쯤 방에 있었을 텐데 제가 10시 넘어 돌아왔을 때 이미 없었어요. 혹시 아이가 평소에 혼자 나가는 버릇이 있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경찰관이 천천히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 나이대 아이들은 가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며칠 더 기다려보시는 게. 가출이 아니에요. 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관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린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가 장갑을 골목에 흘리고 갔어요. 직접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데려간 거예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리는 그날부터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편의점 복사기로 민우 사진을 뽑았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민우 이름과 나이, 실종 날짜,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하리는 그 전단지를 들고 나섰습니다. 골목 전봇대, 버스 정류장 유리창, 가게 입구, 지하철 계단 난간, 손이 닿는 곳마다 붙였습니다. 테이프가 떨어지면 다시 사왔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가보면 전단지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지저분하다고 떼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그 위에 다른 광고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말없이 다시 붙였습니다. 또 없어지면 다시 붙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서요.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리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추가 단서가 나오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리는 한참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하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우가 검은 승합차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니,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장면이 자꾸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을 뜨고 있으려 했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넘어왔습니다. 몸이 빠르게 망가져갔지만 하리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빈 놀이터를 지나다가 그네가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었는데 하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분명 민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하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리는 그네 옆으로 걸어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보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고시원 아주머니가 하린을 불렀습니다. 이제 방세를 못 받겠어요. 2달치가 밀렸잖아요. 일도 안 나가고 이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라진 뒤로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도 말을 듣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면 민우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없을 것 같아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있어요. 그때까지 방세 못 내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옷까지, 민우 책, 민우가 그린 그림들. 자기 것은 챙기지도 않고 민우 것만 먼저 챙겼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하나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안고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처음 며칠은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겨울 한파에 그것도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발이 움직이는 대로 걷다 보니 무료급식소가 있는 골목 근처로 오게 됐습니다.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곳이 자리가 됐습니다. 폐건물 계단 밑에 종이 상자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덜 들어오는 구석이었습니다. 하리는 그곳에 민우 물건들을 넣은 상자를 두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하리는 음식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배고플 텐데, 민우가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현실과 뒤섞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에서 민우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서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급식소 앞에 줄을 섰지만 자리가 없는 날엔 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하리는 주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버려진 음식 봉지를 열어보고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 챙겼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 또 저러네. 누가 신고 좀 해. 하리는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배고프면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하리는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젖고
옷이 젖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민우를 찾았습니다. 한 아이가 민우와 비슷한 체형이었습니다. 비슷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찾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이 하린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하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남의 아이한테. 하린은 그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민우인 것 같았습니다. 하린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민우 먹일 음식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민우가 올 것 같은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폐건물 구석으로 돌아와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민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린은 그림 한 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가 손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우가 5살 때 그린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사람 모양이었지만 3사람 얼굴에는 모두 웃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린은 그 그림을 다시 접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 배고프면 안 되는데.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폐건물 처마 끝에서 찬바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하린은 상자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태주는 그 골목을 매일 찾았습니다. 티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행 차량 대신 혼자 걸어왔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서서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마주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린은 날마다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급식소 주변을 서성이고 음식을 구하면 폐건물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날도 있었고 멍하니 골목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하린을 보면서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항상 저런 상태입니까?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신기하게도 가끔 멀쩡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말도 또렷하게 하시고 눈빛도 살아있고 제가 말 걸면 제대로 대답도 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저렇게 되고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 그렇게 됩니까? 수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 생각이 밀려올 때인 것 같아요. 아이 얘기가 나오거나 아이 또래 아이들이 지나가거나 하면 그게 방아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다시 하린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린이 폐건물 입구 쪽 시멘트 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 것이었습니다. 하린은 그 운동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매 끝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흙이 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닦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태주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린은 운동화를 다 닦고 나서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태주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 그 이름이었을 겁니다. 태주는 할인이 자리를 옮기길 기다렸습니다. 할인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잠시 기다렸다가 그 뒤를 따라 폐건물 쪽으로 걸었습니다. 폐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전 철거 예정이었다가 재개발이 미뤄지면서 그냥 방치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쪽 문짝이 반쯤 뜯겨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발밑엔 깨진 유리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계단 밑 구석이 할인의 자리였습니다. 종이 상자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었고 그 옆으로 낡은 담요가 접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지금 없었습니다. 아마 다시 골목 쪽으로 나간 듯 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 앞에 서서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낮춰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장난감 자동차 하나, 손때 묻은 크레파스 한 통, 그리고 접혀있는 종이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태주는 손을 뻗어 종이 한 장을 집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왼쪽은 긴 머리 여자, 가운데는 작은 아이, 오른쪽은 키 큰 남자. 사람 모양이 삐뚤빼뚤하고 비율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얼굴에는 모두 동그랗게 웃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획이 고르지 않은 어린아이 글씨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위에 깃발이 꽂혀 있고 아래쪽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 멋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그림 한쪽 구석을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날짜를 그림 옆에 적어뒀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인이 집에서 쫓겨난 이후의 날짜였습니다. 태준은 두 그림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집에서 나간 뒤에 낳은 아이. 아빠 회사가 멋있다고 그림을 그린 아이. 엄마를 사랑한다고 삐뚤빼뚤한 글씨를 남긴 아이.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였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할인이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을 받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안으로 들어서다가 태준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할인의 눈이 태준 손에 들린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멍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게 초점이 맺히면서 눈 안에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할인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거 내 거야. 민우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태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빼앗으려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려줘요. 그거 민우가 그린 거야. 민우 거라고. 태준은 그림을 건네줬습니다. 할인은 그림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흐릿하게 망가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의 눈, 마지막 한 가지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민우 찾아줄 수 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잠시 태준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아까의 또렷함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리는 그림을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상자를 끌어안은 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폐건물을 나온 태준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림은 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가 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힘껏 눌러 쓴 글씨. 엄마 사랑해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가 있었구나. 그 말이 골목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준은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림 속 삐뚤빼뚤한 글씨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빠 회사가 멋있다던 그 글씨가, 엄마 사랑한다던 그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집에서 쫓겨난 뒤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아빠 회사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엄마한테 들은 얘기만으로 아빠를 상상으로 만들어가며 자란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은 그 아이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할인이 그날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아랫배로 갔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이혼 당시 조사 기록과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꺼내 천천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12년 전 할인 씨 관련 계좌 개설 기록 원본 다시 떼어와. 그리고 당시 CCTV 원본 파일 보안팀 통해서 확인해줘. 편집 흔적 여부 검토도 같이.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됩니까? 몰라도 돼.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 길로 또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할인이 민우를 낳은 병원이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시원 근처에 산부인과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수소문하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무과에서 12년 전 기록을 요청했더니 처음엔 개인정보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자신을 밝히고 법적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출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아린, 아들, 출생 날짜, 체중, 그리고 아이 아버지 칸. 그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공란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공란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할인은 아이 아버지 칸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 없었던 것인지 쓰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느꼈습니다. 이 빈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며칠 뒤 태준은 낯선 동네 골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할인이 민우를 낳고 살았던 고시원 근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 고시원 관리를 했던 아주머니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고시원은 이미 재건축이 됐지만 아주머니는 근처 빌라로 이사해 아직 그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태준을 보자마자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할인이 알던 분이세요? 예전에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아주머니가 한참 태준을 바라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가씨 참 딱했어요. 배가 불러서 왔는데 돈은 없고 방도 제일 작은 거 겨우 구하고 아이 낳고 병원비도 혼자 다 감당했어요. 그 작은 몸으로.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 낳고 나서도 쉬질 않더라고요. 애를 저한테 맡겨놓고 새벽부터 나갔어요. 청소에 설거지에 서빙에. 그 몸으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좀 쉬어가면서 해요 라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다고. 민우가 커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그 말을 울면서 하더라고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이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없어지고 나서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빨리 무너지는 걸 처음 봤어요. 며칠 만에 확 꺼지는 것 같았어요. 눈에서 빛이 사라지더니 태주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12년 전 CCTV 원본 파일과 계좌 개설 기록이었습니다. 태준은 보안 전문가를 불러 파일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상 파일에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처리됐는데 원본 메타데이터랑 타임스탬프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서류에 있는 서명, 필적 감정 결과 본인 자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주는 자료를 받아 천천히 넘겼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겁다 못해 뭔가가 눌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윤비서였습니다. 태주는 그 이름을 떠올리며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당시 윤비서가 출장 명목으로 다녀온 날짜들, 그리고 그 시기에 특정 계좌로 빠져나간 금액들.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류들을 한쪽에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도혁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태준이 서류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십시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CCTV 조작이고 계좌도 누군가 만들어낸 겁니다. 윤비서 움직임도 다 나왔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준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잔 우리 집안 수준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야. 태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할인 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아이를.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태주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책상의 물건들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사람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평생 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앉으라고요? 흥분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그 말이 태준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지난 일. 할인이 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도 아이가 사라진 것도 모두 지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태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할인이 임신한 거 쫓겨날 때 눈치챘어. 근데 그냥 모른 척했어. 내 아버지한테 맞서는 게 무서워서. 그게 내가 한 일이야. 오정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이는 끝까지 널 사랑했어. 그 애가 서류에 서명하던 날 나는 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 끝까지 변명 한마디 안 하더라. 그냥 울면서 서명했어. 태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와 차에 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냥 달렸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까지 나갔다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차를 세웠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할인이 있는 그 골목이었습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폐건물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할인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인이는 끝까지 널 사랑했어.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태주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민우 실종 당시 경찰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비서를 통해 당시 담당 형사를 수소문했고 퇴직 후 지방에 내려가 있던 전직 형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전직 형사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진지하게 사정을 설명하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해요. 단순 실종으로 처리됐는데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아이 나이가 너무 어렸고 흔적이 너무 깔끔하게 없어졌거든요. 가출 아이들은 뭔가 하나씩 흔적을 남기는데 그 아이는 장갑 한 짝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당시에 목격자나 차량 목격 기록이 있었습니까? 형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골목 어귀 세탁소 CCTV에 차량 일부가 찍혔어요. 승합차였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서 뒷자리 2자리만 판독이 됐어요. 그것만으론 추적이 안 됐죠. 태준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번호 기억하십니까? 기록엔 남아있을 거예요. 당시 파일 제가 사본 하나 갖고 있을 텐데. 사본을 넘겨받은 태준은 곧장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번호판 뒷자리와 차량 형태를 가지고 전문조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윤비서의 당시 행적을 다시 추적했습니다. 이미 계좌 흐름을 통해
윤비서가 특정 재단에 후원금을 보낸 기록을 확인한 터였습니다. 그 재단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목록을 뽑았습니다. 시설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태주는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번호와 일치하는 차가 당시 렌터카였으며 렌트 계약자가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낯선 이름이었지만 결제에 사용된 법인카드 번호를 역추적하자 강도혁 회장 측 관련 법인이 나왔습니다. 태주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중에서 시기가 맞는 아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 7살. 입소 날짜가 민우 실종 이후 열흘 뒤였습니다. 입소 당시 기록된 이름은 강민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김도윤. 태주는 그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소 당시 아이 특이사항란에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찾는다고 울었음. 며칠 후 진정. 태주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 찾는다고 울었다는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계산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보육원은 이미 만기 퇴소를 했을 나이였습니다. 퇴소 후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기록상 주소지가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태주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육원에 보관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다음 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14살 무렵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눈빛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뭔가를 꾹 눌러 담고 있는 눈빛이었는데 그 모양새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콧날은 할인을 닮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날 오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폐건물 앞 시멘트 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누군가가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살아있어요. 할인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민우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할인은 잠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안에 뭔가가 일렁였습니다. 희망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는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밥 가져다 줘야 해. 현실과 자신만의 세계가 뒤섞인 말이었습니다. 태준의 말이 온전히 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구부려 할인의 눈높이로 내려갔습니다. 할인 씨, 민우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데려올게요. 할인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서 잠깐, 아주 잠깐 뭔가가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처럼 할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진짜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안개가 다시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태준은 도윤이 있는 고시원 근처로 갔습니다.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시원 입구에서 젊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19살. 키가 있었습니다. 마른 편이었지만 어깨가 반듯했습니다. 점퍼 하나만 걸친 채 걸음이 빨랐습니다. 태주는 차 안에서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였습니다. 빠르고 반듯한 걸음걸이가 어릴 때 자신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측면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윤은 골목 안쪽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시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노인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말없이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이 놀라며 뭔가 말했고 도윤이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저 아이 안에 할인이 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낮게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데리러 간다. 태주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할인은 이미 폐건물 앞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종이 상자를 무릎 앞에 두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손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림 모서리가 구겨질까봐 손끝으로만 잡는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 씨.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초점이 살아있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시겠어요? 따뜻한 데서 좀 쉬셔야 해요. 할인은 한동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상자 쪽으로 내렸습니다. 민우 그림 두고 가면 안 돼요. 가져가도 됩니다. 다 가져가도 돼요. 할인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 입원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고 낯선 냄새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오면 몸을 움츠렸고 침대에 눕히려 하면 일어나려 했습니다. 상자를 빼앗길까봐 두 팔로 꽉 끌어안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태준이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천천히 몸을 눕혔습니다. 상자는 품에 안은 채로였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충격이 장기간 누적된 경우입니다. 영양 상태도 많이 좋지 않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라 회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되면 차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그날부터 태주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는 대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할인 옆에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죽을 직접 떠먹여줬습니다. 처음엔 할인이 고개를 돌리거나 숟가락을 밀어냈습니다. 태주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할인이 받아먹으면 조용히 한 숟가락씩 더 내밀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죽그릇을 들고
숟가락을 내밀자 할인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삼키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하네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할인이 태준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낯이 익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태준에게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병실에서 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민우 그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 찍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쓰인 그 그림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태준 쪽을 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요즘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어제는 저한테 고맙다고도 하시던데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다고요? 네. 밥 챙겨줘서 고맙다고. 그 말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눈빛도 달라지고 있어요. 천천히 좋아지실 거예요. 태준은 간호사가 지나간 뒤에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이었습니다. 태준은 도윤을 계속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할인이 안정을 찾아야 했고 도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며 작은 공사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별다른 연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적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조사업체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병원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이 근처를 지나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병원 건물 앞을 걸어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걷다가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건물 쪽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몇 층인지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발걸음을 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 아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멈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이상하게도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난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병실에 들어서자 할인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민우 그림 한 장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태준이 들어서는 것을 느꼈는지 할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태준이 멈췄습니다.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무릎 위 그림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이걸 그렸을 때 5살이었어요. 혼자서 다 그렸는데 저한테 보여주면서 엄마 맞냐고 물어봤어요. 코가 너무 크다고 했더니 그러면 다시 그리면 되냐고 하더라고요. 할인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보는 할인의 웃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그림에서 눈을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우 정말 살아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건강합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주는 병원을 나와 도윤의 고시원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차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시원 입구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앞에 선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도윤의 눈이 태준을 훑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답게 낯선 사람 앞에서 바로 벽을 세우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눈빛이 더 선명했고 인매가 더 또렷했습니다. 할인을 닮은 부분이 있었고 자신을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삼키고 다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12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강태주는 평생 차갑고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를 무너뜨린 건 권력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아 아이 이름을 부르는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건네야 할 말은 믿어줘가 아니라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아끼다가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태주는 12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 얼마나 버텨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짐이 가장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망가진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손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